정봉주의 정치쇼. 안녕하세요. 70억 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이었죠. 그런데 실검에 재미있는 검색어가 계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고마워요 문재인. 문 대통령 지지자들이 계속 검색창에 같은 단어를 쳐서 취임 100일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 실검 1위를 선물한 거라고요. 야당에서는 여론 조작이라고 당장 목소리를 높였는데 국정원을 동원해서 여론 조작한 건 봤어도 국민이 자발적으로 하는 여론 조작도 있는지 처음 들어봅니다. 이럴 때 쓰는 말, 부러우면 지는 거다. 하하. 축하할 일이 생기면 마음껏 축하해주고 비판할 일이 있으면 따끔하게 비판하는 쿨한 정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103.5MHz SBS 러브 FM 우리들의 영원한 친구 돈 대주는 분들 스폰서. 저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여의도 UFC Ultimate Fighting Conference 끝장 토론. 긴장감 돌아요. 오래간만에 하는 UFC 시간입니다. 자, 낭낭한 목소리, 자칭 방송인, 자,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재정입니다. 자, 지난번에 한번 나오셨는데 조용히 한방 훅 들어가는 진술을 보여주셨던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또 오늘 이 3대1의 구도에서 또 제가 얼마나 고생할까 걱정이 됩니다. 잘 봐주십시오. 아이고, 엄살도. 자, 오랜만에 오셨죠? 스카 요정. 당연히 요즘에 이렇게 힘들었을까?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경진입니다.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치자가 왕이다. 대한민국의 SBS 정봉주의 정치쇼의 모든 권력은 정치자로부터 나온다. 홍홍홍. 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 자, 이거는 이제 방패는 좀 기다리고 계시고. 네. 창. 정태옥. 저부터요? 예. 부담스럽게. 할 말씀 다 하시면서. 예.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그 장면을 보면서 예. 정말 우리나라 대통령의 정치 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사전에 각본 없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건 형식에서는 분명히 이제 정치 문화를 업그레이드 시켰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 내용에서는 뭐 우리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쇼통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와 관계없이 100일인데 예. 저는 요즘 정부 여당의 고위 당국자 기자회견한다는 겁이 나요. 이 정부는 뭐 기자회견 한 번 하면은 기본적으로 30조 원씩을 퍼부어대요. 지난 일주일 동안에 발표된 것만 해도 3번의 기자회견 동안 80조 원을 퍼부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의료보험물가 31조, 그다음에 아동수당이나 노인복지수당 32조, 그다음 기초생활수급자 10조 뭐 이런 식으로 이 겁도 없어요 보면은 이게 5년 동안 쓰는 게 이렇게 80조면은 그것이 장기 계속적으로 그거는 중단되는 게 아니니까 예. 그러면 1000조 이상을 일주일 만에 퍼봐요. 100일 동안에 발표한 게 기본적으로 이틀 내지 3일마다 한 건씩 할 때 기본적으로 10조 이하짜리가 거의 없을 정도로 그래 되기 때문에 저는 소통을 너무 잘해가 이 정부가 문제다. 돼가지고 이 정부가 5년까지는 뭐 계속 이렇게 퍼부어대도 되겠지만 5년 후에까지 계속 이렇게 퍼부을 수 있을지 정말 걱정되는 이제 소통 제발 좀 그만하시고 소통 이제 그만하면 충분히 됐으니까 이제는 소통하지 마시고 조용히 책상에 앉아가지고 정말 국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그걸 또 부자들한테 세금 거다 할 생각하지 말고 경제 성장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그걸 마련할 수 있을지를 진정으로 고민하는 이제 제발
소통 이제 그만하면 충분히 됐으니까 이제 그 약속한 거 100일 동안 약속한 거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그걸 진심으로 고민해 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는 마음에서 어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론과는 좀 반대되는 얘기를 하시네. 쇼통으로 시작해서 소통으로 끝나시는 걸 보니까. 소통은 했다. 근데 그만해라 이제. 많이 묻었다. 예. 이제 좀 아니 그거는 뭐 우리가 그 내용에서 이제 쇼통이라 하는 거는 내용에 있어 가지고는 진짜 뭐 없었다. 사실 내가 더 이상 이야기하는 거는 그렇고 그거는 충분히 우리가 자유한국당의 공식 입장이 쇼통이었고 내용에 있어 가지고는 그러나 그 형식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정치 문화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거 그 자체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점잖게 얘기하시는데 눈에서 레이저 계속 보고 계세요. 자, 스카 어떻게 봤을까? 뭐 좋은 거죠, 뭐. 아니 근데 이제 그 우리 정 선배님 개인적으로 대학 선배님이세요. 그래요? 예. K대. 대학 선배님이신데 정 선배님 말씀하시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재원 대책 문제인데 실은 근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국회의원 셋이 또 저희들 책임이기도 해요. 대통령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정부에서도 가령 건강보험 보장성을 뭐 3,800개를 더 추가로 확대하고 뭐 이것저것 다 확대하고 기초연금 뭐 이렇게 늘리겠다 또 아동연금 주겠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지금 연말에 예산에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회에서 오케이 해줘야 돼요. 그럼요. 근데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게 장기적인 재원 대책상 또 세금 걷는 어떤 플로우 차트로 봐서 이거 불가능하다 싶으면 대통령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회가 대통령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신 생각은 틀린 것 같습니다. 당신의 재정 추계 예측은 틀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못 하겠습니다. 그게 사실 지난번에 그 일자리 추경이라고 지금 11조 내놨을 때 이게 무슨 일자리냐. 그리고 이게 도대체 그 일자리를 그런 식으로 늘려가지고 국가 재정에 장기적으로 무슨 도움이 된단 말이냐. 아이들 또 창업정신이라든지 이런 데 무슨 도움이 된단 말이냐. 국회에서 많이 잘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비비에서 갖다 쓰라고.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은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국회의원의 권한으로서 통제를 하면 되고. 이제 국회의원 권한이 세네요. 그래서 대통령도 국민이 뽑았지만 국회의원도 국민이 뽑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역할이 큰 틀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전체적인 어떤 이 대한민국의 체력으로 감당할 수 있느냐 그걸 판단하라고 국민이 뽑아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 말고 이제 본론을 조금 말씀드리면 이제 본론이에요. 넘어가십시오. 아니 근데 전당대회는 잘 준비되고 있죠? 잘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본론 얘기를 좀 들어야죠. 이재정 의원님 얘기 듣고. 어머, 3대1이야. 제 입장에서 3대1이네. 3대1이에요? 네. 저는 중립. 2대1. 자, 말씀하시죠. 뭐 쇼통이라 말씀하시는데요. 각본이 없다는 얘기는 바로 소통을 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청와대 출입 기자님들 질문하는 방법을 잊고 계셨던 지난 기자회견들 보셨죠? 이제 비로소 기자로서 어떻게 질문을 하는지를 알아가고 계십니다. 정말 각본 없이 외교, 경제, 안보, 국방 어느 분야 할 것 없이 대통령 스스로 브리핑 완벽하게 해내셨다고 보거든요. 그게 진짜 쇼통인지 소통인지는 국민 지지율이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할 때마다 돈을 쓴다고 얘기를 했는데 소통을 하지 않고 개인 주머니에 들어가거나 소통을 하지 않고 자원외교에 펑펑 쓰던 그 시절을 생각하신다면은 국민이 꼭 필요한 영역에 제대로 돈이 쓰이게 할 수 있는 대통령 그리고 또 뭐 자원 마련, 재원 마련 얘기하셨는데 외신도 평가하더라고요. 그 부자 증세, 고액 소득자 증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현재 지지율 국민이 80% 가까이가 10명 중에 8명이 국정 운영 방향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은 대통령의 모든 정책에 아우르는 지지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야당이 조금 대통령에 호응한다가 아니라 국민의 지지에 호응한다는 측면에서 정책적인 면에서 함께 지지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 꿀먹은 먹으러 드리세요? 다 동의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 꿀이 맛있으니까. 다 동의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어떻게 한 숟가락 더 이게, 드릴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방송, 배가 산으로 갈까 봐서 그러는데. 예. 아니, 산으로 사실은, 가시대요. 예. 제가 막대로 내릴 테니까.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예. 국가 부채만 해서 우리가 이제 국가 부채, 그다음에 공공 부채, 가계 부채 이제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만 해서 국가 부채가 200조 가량이 증가를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국가 부채가 대략 한 400조 가까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이게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게 대략 한 170, 80조 재원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보면. 그러면 부자 증세를 해서 감당할 수 있는 게 한 30조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도 실은 보면 국가라고 하는 것이 영속적이고 우리 후손들에게 다 물려줄 수 있는 국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 5년 동안에 한탕에 그냥 다 분탕 지르고 가버리겠다. 물론 이제 그런 의사는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소득층이라든지 복지가 필요한 세대라든지 영역에 대해서 복지를 늘리는 것은 좋은데 예. 우리가 최적의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언젠가 어디까지인가 부자 증세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 과연 되는 것인가 예. 그런 부분이 좀 냉철하게 가야 되는데 너무 빨리 가고 있고 너무 과속으로 질주하고 있고 사실은 감당 불가능한 범위를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좀 있어요. 알겠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지금 증세 문제까지 갔어요, 이게. 아유, 또 미소를 먹으면서 레이저 한번 쏘셔야죠. 그 아까 우리 이재정 의원님이 지지율 이야기했는데요. 예. 두 분은 또 고향도 같아요, 대구. 예, 되면 되고 안 되면 예. 되고. 그러는데 저는 이 높은 지지율이 정말 문제다 그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국민들을 향해서 레이저 쏘는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역대 우리가 통계를 이래 보면은 초기 정부 때 정권 초기에 너무 지지율이 높았던 거는 마지막에 가서는 너무 나쁜 걸로 결론이 났고 오히려 지지율이 중간쯤 되는 것이 잘 가서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비교적 당을 떠나 가지고 잘 했는 데가 누구죠? 김대중 대통령 때가 취임 100일 때 한 60% 정도 돼가지고 퇴직할 때도 한 40% 정도 됐어요. 물론 아드님들이 다 구속되고 하는 문제는 있었지만은 그런데 와이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집권 초에 91%까지 갔었거든. 이거보다 더 높았습니다. 100일 차에 83%. 예, 그래 되고 91%까지도 간 적이 있었는데 나갈 때는 그냥 재기도 부끄러울 만큼 이래 됐었습니다. 그리고 정권 초에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받은 정권들이 마지막에 정권 문제가 국가 자체를 거의 거들낸 것이 너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면은 우고 차베스가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 이 지지율 거둬 99%까지 지지율 받았어요. 그리고 또 그 아르헨티나 페론 정권 너무 잘했는가 에바 페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리고 브라질 룰라. 그리고 또 그 파판드레우 그 그리스 총리 나라 다 거들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가 물론 이분 지금 그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칭찬드렸는 소통, 형식적인 소통은 좋습니다만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이렇게 퍼부어 가지고 유지되는 지지율이 장기 계속 가능하냐?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여기 어디 무슨 도깨비 방망이도 아닌 상황에서 결국에는 어딘가는 딴 데서 돈이 나와야 되고 경제 성장률을 깎아먹게 되는 거고 그다음 정부에서 부담이 되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5년 정부까지는 괜찮을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 장기 지속 가능한 재정이 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아까 이재정 의원님이 어떻게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이제 재정 부담에 있어 가지고도 현재 복지 체제를 가만 놔두면은 노령화 때문에 우리 2030년 되면은 국가 재정의 규모가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세금 부담률이 한 18%인지 19% 되는데 지금 현재 복지 제도만 그대로 둬도 그게 23%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OECD 평균보다 높아지는 겁니다. 지금 현재 복지 제도. 그런데 이렇게 일주일에 기자회견 한 번 할 때마다 30조씩 퍼부어대기 시작하면은 절대 우리가 이것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것이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에서 이제 아르헨티나, 브라질, 베네수엘라, 그리스 갔다가 이제 다시 서울로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은
와이스 정부 때 같이 이렇게 알겠습니다. 지지율 높은 정부는 이상적으로 비이성적으로 지지율 높은 거는 그다음에는 반드시 그냥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나라를 대부분 다 거덜냈다. 자, 자연스럽게 지지율로 갔는데 아, 지지율이 네. 계속 고공행진이에요? 저는 되게 형식적으로 지금 분출을 제고했는데요. 그러면 두 분 합쳐서 공격 포인트 쓰셨으니까 제가 한 7분 30초 쓰면 될 것 같은데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건 내 말, 그건 말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날 조금 때까지 계속 하셔요. 양보해드리겠습니다. 지지율 얘기하셨는데 사실 80% 가까운 지지율이 저희도 부담스럽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것이 과연 옳은가 아닌가에 대한 논의도 너무 이렇게 교조적으로 흐를 필요는 없습니다. 이 의미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정권 초기에는 허니문 기간이 있고 많은 국민들이 성원을 보내주시지만 이렇게 고공행진의 지지율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문재인 대통령에 있어서 고공행진 지지율은 당초 국민들에게 선거 기간 동안 밝혔던 적폐청산과 아하. 개혁의 의지를 반드시 관철시켜라. 우리가 밀어줄게 하는 그런 국민적 의지가 담겨 있는 거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재원 대책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계시고 이것은 야당으로서도 그리고 여당 의원으로서도 반드시 필요하고 책임지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야당 의원님들한테 조금 서운한 점은 또는 국민들이 염려하는 점은 뭐냐면 재원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방식이 아니라 당초 이 정책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 제기를 본도를 이제 전말시키는 거죠. 본말을 본말을 전도시켰다. 전도시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 정책이 우리 시대에 필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재원 문제로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경향이 있으십니다. 예. 공무원 증언만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 증언이 필요하다라고 누구보다 열띠게 외치셨던 분이 바로 새누리당이고 국민의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프레임 뭐냐면은 재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공무원 철밥통이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프레임으로 지금 공무원들을 국민을 예. 위해서 봉사하고도 과로에 스스로도 못 다스리는 공무원의 책임으로 몰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방식의 정책 토론은 좀 지양했으면 알겠습니다.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채널 돌아가는 소리 들려요. 100분 예. 토론되고 있어. 예, 정치 쇼거든요. 예능을 던졌더니 다큐로 받고 있어. 이게 채널 돌아가는 소리 막 들려요? 청취율 떨어졌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스카이 좀 출동! 집에 갈까요? 예, 그런데 이게, 제가 농담을 하는 게 아니고, 네. 두 분이 하시는 말씀이 구구절절 다 오는데, 말이 어려우면, 네. 청취자분들이 돌려요. 네. 말씀 좀, 막 변해주려까지. 아니, 뭐, 어쨌든 돈 좀 아꼈어. 돈은, 그렇죠. 돈 좀 아꼈어. 예. 그리고 얘기하면 좀 있는 그대로 좀 비판하지. 왜 다른, 돈 얘기만 자꾸 해. 네. 이거거든요, 지금 이재정 의원님 얘기. 아이씨, 니들이 정권 잡았다. 그렇게 생색낼 거야. 아이씨, 알아들었다. 예. 아하. 정권 잡았다고 생색내지 말고, 어허. 곡간 생각하면서 예. 아꼈어. 그 얘기입니다. 어쩜 그렇게 잘 알아들으셔요? 쉽죠? 예. 정치 시청률 금방 다시 올라와요. 다시 올라왔어. 다시 돌아왔어. 자, 샵1035 단문 오시면 장문 100원. 1979님. 자, 이번엔 1979년생입니다. 예? 전화번호만 봐도 다 알아요. 어찌됐든 대통령의 기자회견 1시간 생방송한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백명기님, 와우, 이재정 의원님이시다. 너무 예뻐요. 살 빠진 것 같아요. 빠지셨어요? 아니요, 찌고 있어요. 여의도 법에는 재정을 탈퇴기 지금 하는 게 있어요. 재정을 올리는 중이에요? 예산을 올리는 중이에요? 어떡하십니까? 조진주님, 유해진 닮으신 김경진 의원님, 정치쇼 오셨을까? 스카이정 팬이에요. 유해진 씨는 이번에 택시 운전사에 나오셨던데. 그렇군요. 예. 저도 택시. 김경진 의원님의 고향. 그렇습니다. 아하. 8432님, 정태옥 의원님, 처음엔 북구북구 하셨는데 말할수록 강력한 발언들. 진짜 무서운 분이에요. 예. 웃으면서 때려요, 보면. 박민자님, 정말 정치에 관심 없었던 30대 주부였는데 일하면서 항상 재미있게 듣고 있어요. 자, 지지율에 대해서 잠깐 한마디씩 덧붙이고. 지금 70, 80 계속 고공행진이야. 저기 70, 80. 좀 부담되시죠?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당 지지율이 지금 한 자릿수밖에 안 되니까. 너무 솔직하시다. 한 자릿수예요? 죽을 맛이야. 그 얘기하지 마세요, 이제. 대통령 지지율. 아이씨. 아니, 70%에서. 진행자가 일부러 국민의당 괴롭히기 위해서 물어보는 아니, 국민의당 안 물어봤어요. 왜 그러세요? 바로 거꾸로 그냥 생각할 수 있는. 안철수 후보는 서울시장 나오신대요? 몰라요. 묻지 마세요, 그것도. 정태욱 의원님 아까 지지율 얘기하셨는데 예. 곧 꺾어질 거다? 아니. 이 지지율이 높은 게. 부담된다? 이게, 우리가 부담되는 게 아니라
나라에 굉장히 해악이 우리 몸에도 예. 굉장히 뭡니까 이 뭐 이 약을 투입하면 그 적이 높아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흥분한 상태 되면은 올바른 판단이 안 되고 몸의 균형이 깨지듯이 전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흥분돼 있는데. 지금 이 지지율이 이렇게 높음으로 인해 가지고 예. 합리적인 토론이 불가능해지고 그리고 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한 사람들이 너무 열성적으로 지지하다 보니까 정말 합리적인 토론이 안 되고 국가의 장기 발전에 대한 생각이 없이 막내지르고 있는 것이 결국에 가서는 위험할 수 있겠다. 이게 뭐 거의 국가 돈이라는 거는 그 결국엔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 되고 아까 이재정 의원님이 개인적으로 뭐 하나하나 정책에 대해서 토론하자는데 그걸 떠나가지고 이거는 정상이 아니다라는 걸 생각합니다. 지금도 예산 문제에 대해서. 예, 아니 이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다 토론이 할 수도 있고 따져봐야 될 문제 있고 찬반이 가를 근데 수가 김경진 있지만. 의원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산 그렇게 가져와라. 우리 국회에서 충분히 심의하겠다. 대통령 뜻대로 일방적으로 하지 않는다. 아니 근데 그거는 그것도 예. 있는데 저런 문제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정선배님 의견하고 일치하는 게 가령 지금 신고리 오리고기만 해도 1조 6천억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 산자부 장관 취임할 때 탈핵을 2079년까지 하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저거 신고리 오리고기 준공해도 2082년이에요. 그러면 탈핵 3년을 앞당기기 위해서 1조 6천억이 들어간 것을 한 방에 밀어버리겠다. 지금 이 문재인 정부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위험할 점들이 수 있다. 많아요. 그것이 알겠습니다. 바로 그 높은 지지율에 취해가 있다라는 정 의원님, 점에서 그 중요한 얘기는요. 예. 광고 듣고 2부에서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재 정치쇼 여의도 UFC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님,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님,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1부 순서에서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벼랑간 100분 토론이 됐어요. 그래도 하고 싶은 말씀 다 하고 계시고. 자, 여의도 100일 여야가 뒤바뀌었다. 지금 세 분 다 초선이신가요? 예. 그럴듯하네요. 그러시구나. 여당 야당 1년쯤 되다 확 바뀌어버린 거 아니에요? 예. 1년 그렇죠. 만에. 예. 그렇죠. 적응되셨어요? 사실 전 적응이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게 대통령만 바뀌었지 사실 바꾼 게 없었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차관도 그대로였고 사실상 상임위 활동에서는 큰 차이를 못 느끼고 있기도 했고요. 그리고 많은 여당 의원님이셨던 우리 예. 지금 현재 야당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하면 야당 의원 잘할 수 있냐를 많이 물어오셔서 관련해서 또 특강을 개별 강의를 해드리라고 근데 제가 아직 말씀 조심하셔야 돼요. 예. 의원들이 우리 원래 여당 체질이었나 봐 이런데 꼭 정권 뺏겨요. 그래서 그런 야당으로서 어떻게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어허. 어떻게 보면 도움드리는 말씀이기도 하고 부탁의 말씀이기도 했죠. 많이 했어요? 말씀 많이 나눴어요. 실제로 그 예, 자유한국당 실제로요. 의원들한테 그럼요. 바른정당 의원들은요? 바른정당 의원님들하고도 많은 말씀 나눴었어요. 정태욱 의원님. 예. 그냥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늘 싱글싱글 웃고 계시니까. 아니, 여당이다 야당으로 가니까 뭐 지옥으로 떨어진 것 같아요? 예. 좋아진 것도 있고, 얻은 것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예. 가장 많이 얻은 거는 문자 폭탄 제일 많이 얻었고요. 청문회 과정에서는 제가 한 10,000통 이상 문자 폭탄 10,000통 중에 한 70% 무슨 내용으로? 주로 역설이죠, 뭐. 또 워낙 청문회에서 뭐 하셨어요? 뭐 이리저리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래 됐고요. 그리고 장관 청문회 예. 취임하면서? 예. 오. 그래 됐고 그다음 이제 대표 선거 하나 또 소개시켜 주시죠. 그 다음에 이야기하고요. 방송용이 아니신가 봐요. 또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건 찾아오는 사람 수가 한 3분의 1로 줄어들어요. 예. 근데 물론 뭐 그게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인데 전에는 이제 주로 야당, 지금 여당 된 사람들 워낙 법안 공격이 많으니까 정부 쪽에서 이거 법안을 이제 설명해주고 막아달라 이런 내용인데 이제는 싹 안. 그렇죠. 이제 찾아올 리도 없고. 그리고 뭐 각종 민원 찾아오는 사람도 없어지고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지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주 재밌는 거는 제가 행정고시 30회인데 제 동기가 이번에 차관이 9명이 있거든요. 예. 기재부 같은 경우는 1차관, 2차관, 기획관리장이 다 제 동기들입니다. 여당은 30회. 예. 지금 여당일 때는 예. 그때 당시 부대표도 하니까 전화가 1시간 전에 밥 먹자 해도 뭐 있던 약속 취소하고 다 나왔는데 지금은 동기들이 밥도 안 먹어줘요. 만나는 것 자체를 그때 당시 이제 내가 정태 의원하고 친하게 지내면 잘린다. 예, 그때 당시에는 인사가 있기 전이었죠. 예. 그 이제 차관 인사가 있기 전이랬더니 내가 찾아가가지고 예산 때문에 만나자고 하면은 상당히 부담스러워해요. 지금은 뭐 인사가 끝났으니까 오히려 이제 동기들이 대부분 1급 국장 내지 1급을 하고 되는 분들이 차관 인사나 보직을 옮겨야 될 상황에서 그 이제 자유한국당의 그 부대표가 동기라고 찾아온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기. 말이 퍼지면 이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하죠. 그렇겠죠. 지금 뭐 정부에서 그런 거 없겠죠. 아니 근데 찾아오는 분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잘못된 얘기 같은데요. 찾아오는 분들 이야기하니까 확실히 여당 의원이 되니까 그런 방식으로 찾아오고 부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제가 초선 행정부에서 초선 비례의원이긴 하지만 뭐 지방자치 단체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당 단체장이 아닌 곳에서도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뭐 부당한 요청이라기보다는 예산상의 문제. 그렇죠. 그럴 때 무게감을 많이 느끼긴 해요.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지고 그 내용이 타당하면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가를 밤잠 자다가도 고민하게 되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이긴 한 것 같아요. 야당 때는 행정부를 부르면 과장이 오다가 여당이 되니까 장관이 오더라. 여당 그러니까 여당이 되면은 실제로 장차관하고 통화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그 야당이 되면은 이제 지금부터 이제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 일단 자료가 안 오죠. 아예 안 옵니다. 그리고 야당이 되면요 국정감사 때는 몸값이 더 올라가요. 살살 좀 다뤄달라고. 그거는 있을 줄 몰라도 어쨌든 찾아오는 사람 수나 자료나 특히 정치자금 후원금 나는 뭐 초선이기 때문에 원래 몇 푼 안 됐지만은 아예 그냥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그래가지고 사실 우리 정치하다 보면 정치자금 이야기하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돈이 있거든요. 그걸 부족해가지고 주로 이제 고등학교 동창이나 대학 이제 선배들한테 전화가 좀 이야기를 하면은 몇 푼을 주면서도 이거 제발 내 이름이 안 나오도록 해달라는 거를 굉장히 신신당부하는. 방송을 통해서 그 후원금 달라고 한번 호소하시죠. 아니요 그런 자원은 아니고 해야 되듯이 이 기본적으로 야당 의원 특히 저같이 야당 대변인을 하다 보니까 이 그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모습이 언론에 자주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후원금을 낸다는 것에 대해서 심리적인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안 느끼셔도 되는데 이 정부에서.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이게 아니 그 심리적으로 느끼는 실제로 뭐 어떻게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정태욱 의원님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꽤 리얼하고 좀 불쌍해 보여요. 좀 안쓰러워. 그리고 나는 저걸 몰랐는데 의사하는 친구들이요. 의외로 정권 눈치를 많이 보더라고요. 나는 너 뭐 혼자 의사는 관계냐 하니까 이 친구들이 세무조사 두려워해요. 뭐 세무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뭐죠 부담스러워. 친구가 이야기하고 원래 어릴 때부터 친구니까 뭐 하는데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실제로 뭐 어떻게 했다는 말이 아니라 부담스러워하는 거는 사실 그 전에는 여당일 때는 뭐 그런 부담을 별로 안 느끼다가. 그러니까 지난 9년 동안 정부 여당이 얼마나 못되게 굴었겠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우리 앵커께서는 왜 이게 자꾸 전 정부를 편들고 그래요? 아니 그게 그러지 아니고 그 9년 동안 문화가 좀 안 좋았었나 봐요. 근데 정 의원님 대변인은요 야당 대변인이 꽃입니다. 저도 이제 야당 대변인 했잖아요. 야당 지금 대변인 하시면서 정부 공격하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하세요? 논평할 때는? 이제 야당 대변인으로서는 좋은 게요. 정말 아까 이재정 의원님 이야기하시듯이 좀 논평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순수 우리 자유한국당 입장, 야당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좀 편하게 여당을 공격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개인적으로 행복해졌다. 뭐 그런 면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데 부담이 적어요. 왜냐면 뭐 고려할 게 적으니까. 그런데 제가 여당일 때도 이제 그때 이제 대변인은 아니었고 그때는 이제 부대표를 하는데 모두 발언이라 할 때는 항상 우리는
내 입장이 중요하거나 당의 입장보다도 정부 입장을 옹호해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예.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아마 그 여당 때면은 책임감도 무거워지고 힘든 거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발언이 좀 무책임해졌다 이제. 아니요. 질투하시는 건가요? 정부 입장을 상당한 뉘앙스 왜곡을 지금. 아니요. 정부 입장을 대변해 줄 필요가 없어졌다. 없어지니까. 예. 당의 입장만 얘기하면 된다. 당의 입장만 되는. 근데 그 여당일 때는 당 입장에서는 정부가 참 마음에 안 드는 예. 경우가 많죠. 뭐 그런 경우 있어도 알겠습니다. 그 이제 여당일 때는 할 말을 정 의원님.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요. 야당에서 야당된 사람이 있어요. 거긴 그래도 여당 했다가 야당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에서 야당이에요. 그러니까 야당에서 야당이 아니고 예. 꾸준히 한 길을 걷는다. 이렇게 좋은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요? 꾸준히 한 길 걷는 일관된 국민의당. 자세를 유지하고 자, 있다. 꾸준히 한 길 그래도요. 걷는. 예. 내가 경쟁진 의원들한테 이야기하기가 좀 미안한데 여는 뭐 어떤 사안에 시작할 때는 야당으로 시작해 끝날 때는 항상 여당으로 끝나는 뭐 이게 아주 수치로 여야를 넘는기 때문에 우리는 한 1년 이제 여당 하다가 예. 1년 만에 야당으로 됐는데 얘는 수시로 여당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입장이. 예. 근데 뭐라 그럼 그러냐? 민주당 비밀당원이? 형님 뭐라 그러냐면 저쪽에서는 자유한국당 이중대라 그러고 네. 이쪽에서는 민주당 이중대라 그러고 네. 아씨 뭐 그럼 뭐 우리가 어디 이중된지 분명히 그들끼리 얘기해봐라고 그 얘기 좀 하고 자, 지들 편할 대로 국민의당 네. 바른정당과의 연대 네. 그 진실 게임은 모르죠. 뭘 맨날 모른대. 모르는데 네.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얘기죠. 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두 정당이 피 터지게 싸워왔던 것이 지금 대한민국 한국의 정치 역사 아니에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그렇죠. 예. 근데 중간에 이제 국민의당이 탄생하면서 여기에 대한 중재 조정 역할을 절차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해왔어요. 예. 근데 거꾸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너희는 도대체 어느 정당에 이중되냐고 양쪽에서 또 공격받기도 하는데 저희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한계가 이거예요. 국민들이 인식에 이게 호남당이다, 전라도당이다. 뭐 실제 그런 면이 좀 있고요. 지역구 의원들이 대부분 그렇죠. 호남 출신이고. 예. 근데 지난번에 물론 이제 이 비례대표 전국 이 정당 득표에서는 또 그것만은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식으로 전라도당이다고 하는 이런 폄하가 지금 많이 되고 있어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비슷한 포지션에 있는 바른정당과 합당을 통해서 예. 제3당으로서의 전국 정당화의 어떤 이런 과정을 거쳐가는 것이 저희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의원들이 국민의당 내에 일정 부분이 있어요. 그 바른정당과 손을 잡아야 되겠다. 그렇죠. 바른정당 쪽에서 입장은? 바른정당 안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의원들이 일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부의 의원들이 저녁에 만나서 맥주도 한 잔씩 하고 신세 한탄도 하고 우리가 이 정책에 대해서 저 두 당이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화해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의논도 하고도 있어요. 근데 그 결론이 과연 바른정당과의 합당으로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쉽지 않을 거다. 그건 모르죠.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바른정당 쪽으로 얘기도 나오고 뭐 예. 민주당에 통합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지금 전당대회 그거는 과정에서 나오기도 하잖아요. 얘기일 뿐인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렇게 논제가 자꾸 양측에서 나오는 이유는 국당이 뭐 이쪽 국민의당. 저쪽에서 예. 국민의당이 예. 이쪽 저쪽에서 공격을 당한다고 얘기는 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야당으로서의 일관성은 유지하고 계시는데 정책적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하고도 비슷해 보이기도 하면서 바른정당이나 어쩌면 일부 새누리 자유한국당 의원님하고도 비슷해 보이는 정책적 일관성을 보여주는 데는 사실 조금은 실패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3당의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교묘한 줄타기보다는 되려 자기만의 색깔을 가진 정책적 일관성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게 어땠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맨날 얘기하는 게 이 얘기예요. 니들 색깔이 뭐냐. 좋다. 우리 색깔 없다. 우리 색깔 애매모호하다. 카멜레온이다. 예. 이재정 의원님 지적하는 게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같은 박쥐나 카멜레온이 있음으로 인해서 두 당이 쌈박질을 하는데 합의가 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옛날 같으면 국회 2달, 4달 서로 문 받고 도끼로 저 국회 문 치고 피 흘리고 이렇게 하면서 국회 몇 달씩 마비되는 것이 예. 이 박쥐 카멜레온 국민의당이 있음으로 인해서 며칠 만에 끝나고 3일 만에 합의가 되기도 하고 캐스팅 보트. 20대 국회가 가장 최단기간에 개원을 하기도 해요. 그게 국민의당의 역할이다. 이쪽에서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니들 뭐냐, 민주당은 니들 박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 그 박쥐, 그 카멜레온 국민의당의 역할이 국가를 위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가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촉매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촉매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바른정당과 같이 해야 한다는 일부 의원들의 강력한 의견이 있어요. 네. 근데 김경진 의원님 네. 화나신 건 아니죠? 목소리만 좀 키워봤어요. 자, 8332님, 우리 김경진 의원님 그가 많이 힘드셨을까? 어쨌을까? 아하, 1012님, 새 의원님들 대화 들으며 협치의 가능성을 열어봅니다. 더 좋은 나라를 위해 의원님들 모두 화이팅! 감사합니다. 자, 이재용 의원님 말씀하시죠. 예, 아까 이렇게 댓글 반응 이렇게 읽고 나니까 끊어지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예, 일부러 끄는 거예요. 끊으신 거예요? 예, 그러면. 저만 미워하시나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청취자분들도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예. 김경진 의원님, 제가 그 태도 유연함에 있어서 국민의당 의원님들 중에 제가 손가락 안에 꼽는 이제 좋아하는 의원님이세요. 제가 보기엔 제일 훌륭한 것 같아요. 예, 예. 예. 왜 그래요? 되게 감각 있으시고. 예. 왜 그래요? 그런데 그게 제3당의 존재 의고, 소위 뭐 캐스팅 보트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존재 의미고 그걸 통해서 지지율을 결합을 시켜야 되는데, 다만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예측 가능성이 없는 방식으로 캐스팅 보트가 결정이 되는 거는 국민들도 조금 지치게 하는 면이 있지 않나 싶어요. 김경진 정말 의원님, 아주 간단하게 조언드린 거예요. 총 그 지방선거 전에 국민의당과 연대 가능성 있다 없다. 바른정당하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몰라요. 아니 그래도 아니 이거는 인간의 왜냐하면 선거 때는 네. 그 지방선거 나가는 분들 기초 광역 절실하거든. 아니 필요성이나 수요는 예. 바른정당도 살아남아야 되고 우리도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예. 그 필요성은 절실해요. 절실하다. 절실한데 문제는 저거예요. 그러니까 바른정당도 영남에 연고를 두고 있는 의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쪽 쉽지 않아요. 그다음에 그렇죠. 국민의당도 호남에. 호남에 연고를 두고 있는 의원들은 쉽지 않아요. 그 지역민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득권의 한계가 예. 어떤 기성관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저는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의 공식 입장 내지 뭐 주류의 의견은 아닙니다만은 사실 우리 국민 전체에 보면은 보수 진보 극단적으로 이렇게 부딪힐 때에 중도 정당이 있는 게 왔다 갔다 한다고 표현하기보다도 어떤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극단적으로 대치했을 때도 또 중간에 있는 정당이 캐스팅 보트가 있으니까요. 캐스팅 보트 나쁜 의미에서 캐스팅 보트가 아니라 이래 중재자 역할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예.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 정당이나 바른 정당이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제 그 전국 구도에서 예. 너무 지금 사실 뭐 정의당은 완전히 민주당하고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농담으로 더불어 정의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예. 상황에서 지금 그 바른정당하고 이 두 개 합당을 하는 것이 과연 색깔 같은 것이 많이 좀 다르거든요, 실제로. 예. 그렇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을까? 나는 필요는 안 돼. 성공이 가능하겠는가? 그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자유한국당도 내 코가 석자예요. 홍준표 의원께서 대표께서 뭐라 그러냐면 박 전 대통령 출당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친박계 정리에 돌입하겠다 이런 선언인가요? 잘 모르죠. 그 홍준표 대통령 남의 당에 대해서 후보께서. 다들 얘기를 잘하시면서 자기 당 물어보면 잘 모르죠. 그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예. 홍준표 대표께서 그 대구에서 예. 그 콘서트 하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당내에서 어떤 이야기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말씀됐기 때문에 아마 대표님께서 어떤 보관을 갖고 있는지는 좀 더 그 들어봐야 될 문제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좀 그 당에서 좀 울림이 있지 않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 사전에 논의가 되거나 그런 게 없이 그때 이야기가 된 겁니다. 저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 아, 그럼 홍준표 대표는 소통을 잘 안 하시나 평상시에? 어쨌든 이 느닷없이 주제 콘서트에서 왜 그 얘기를 하셨죠, 그럼? 이제 그것도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었죠. 그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1심 판결이 나면 어차피 그걸 여기서 우리 당의 입장을 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갑자기 끄는 게 아니라 유죄가 되면은 분명 거기에 대해서는 입장을 정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로 보면은 그냥 평당원으로 지금 대통령이 돼 있는데 예. 그러나 중요한 정치적인 우리 그 주주 중에 한 명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 되기 때문에 만약 유지가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당 입장에서는 분명히 입장을 정해야 되는 거는 그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거를 예. 너무 확대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 그러니까 바른정당은 국민의당과 합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연대해야 된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보수 정당이 하나가 돼야 된다 이렇게 선언하는 분들도 계세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친박을 좀 정리하고 바른정당과 하나가 되려고 하는 수순의 포석을 둔 거 아니냐? 그건 뭐 오늘 그 자막에 뜨니까 내가 받는 거고 예. 그런 거와 관계없이 그건 너무 나갔고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우리가 필요한 거는 예. 대통령 유죄 판결을 만약 받는다고 한다면 무조건 그때 판단해야 되니까. 그때 판단을 해야 되는 걸 지금쯤은 이제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거는 맞기 시작하죠.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당내에서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자. 그것이 굳이 친박 정리냐 아니냐까지 이야기하는 거는 너무 과도하게 나간 거 아니냐 저는 그 생각입니다. 예. 자, 민주당 네. 문제로 넘어갑니다. 적폐청산 TF? 예. 이세종 님도 거기 예. 포함되어 있죠? 예. 뭐 적폐청산을 잘할 것 같은 의원들을 모아놓은 게 아니라 예. 제가 야당이던 당시부터 어버이연합 TF 기억하시죠? 어버이연합 사태 허연준 청와대 행정관이 관여해서 정경련과 예. 했던 그 사태부터 같이 힘을 모았던 의원님들이세요. 그리고 또 민주주의 회복 TF라고 해서 어허. 검경, 국정원 개혁 등을 위해서 고민을 해왔던 언론개혁까지 몇 분이나 포함해서 포함해 계세요? 예, 제가 도합 총 인원을 제가 숫자로는 모르겠지만 지금 뭐 정보위라든지 안행이라든지 법사위라든지 주요 위원회를 포함해서 전체 위원회에 고루 배치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더 보강을 해서 그럼 그래서 몇분 정도 전반에 저희 상임위 플러스 한 4-5명 정도의 의원님이 더 보강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상임위별로 중복된 한 2분 정도가 포함된 아니, 전체 인원이 몇 명이냐니까요, 대충. 전체 인원이 제가 어바웃. 지금 어바웃 한 20여 명 가까이 되실 겁니다. 15명에서 한 20여 명인데 제가 그럼 당내 당이 돼버렸네. 일꾼들이죠. 그 면면이 화려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예. 사실상 그 집행력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민이 축적된 분들이시고 집행력이 있으시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셔서 관련된 내용을 단순히 정치 공세로서가 아니라 결과로 이어내게 만드는 데는 필요한 여건들을 다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또 알겠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에 또 재주 있는 분들이 많아서 국민과 함께 해나가는 적폐청산이 될 것 같습니다. 누구죠? 국정원 출신 인사위원장 했던 김정기 의원님. 김병기 의원님. 예, 같이 포함되어 있나요? 예. 쭉 좀 함께 하셨습니다. 싸하네. 예. 근데 자유한국당 국정원 계약저지 특별위원회? 적폐청산에 맞서서 국정원 계약저지 특별위원회? 저는 이제 우리 이재정 의원님께 저렇게 참 밝으신 분이 거기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럼 그리고 그 적폐청산 TF가 좀 어두운데? 저는 이 정부가 들어서고 우리의 뉴스에서 사라지고 물론 국어사전에 남아있는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예. 미래, 성장, 통합, 발전, 희망 이런 이야기는 우리 뉴스에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단어는. 예. 그러면은 지금 남아있는 단어들이 뭐냐. 과거, 촛불, 적폐, 청산, 평등, 분배 이런 이야기만 지금 온 나라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구체적인 그 적폐청산위원회에서 뭘 하겠다까지를 내가 이 자리에 이야기를 할 건 아니지만은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나라는 통합을 하자. 성장을 이야기하자, 미래를 미래로 가자. 이야기하자, 희망을 이야기하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과거를 이야기하고 적폐를 이야기하고 청산을 이야기하고 평등을 이야기하고 촛불을 이야기하고 분배를 이야기하는 이런 나라는 결코 미래가 없다. 저는 저렇게 집권 여당이 지지율을 높을 때 저렇게 돈을 수백조를 막 쏟아부어가 인기 높은 거를 저렇게 과거를 파헤치고 전 정부 사람들을 단죄하고 문제를 파헤치는데 이렇게 힘을 쏟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알겠습니다. 참 걱정입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짧게 자유한국당 한번 입장에 들었고. 해볼게요. 자, 국민의당. 예. 국민의당 이제 이때 또 나오셔야 돼요. 출동! 자, 한쪽은 싫어요? 아니, 한쪽 근데 방에 청산, 적폐청산 한쪽은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이게? 왜 미래 얘기 안 하는 거 아니냐? 양쪽 입장 극명하게 들어봤어요? 국민의당. 캐스팅 보터. 이건 캐스팅 보터가 할 일도 아니고 그래요? 국회의원들이 할 일도 아니고 그래요? 첫째 예.
국정원 내에 문제가 있으면 정권 잡았잖아요. 예. 그러면 국정원 내부에서 지금 감사실도 있잖아요. 예. 그 검사 파견 보냈잖아요. 제가 알기로 그 조남관 검사인가 부장검사가 예. 아마 가 있는데 감사실에서 감사하면 돼요. 음. 국정원 내부에서 과거 댓글을 했다. 또 부정하게 정치 개입을 했다. 찾아내서 단죄 처벌하면 돼요. 예. 그거 개별적으로 이 증거에 통해서 밝혀진 거 처벌하는 거 누가 뭐라 그랬어요. 예. 경찰, 다만, 검찰 각각 하는 것만. 다만, 예. 아니 각 기관에서 하면 돼요. 그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굳이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드는 것도 우습고 이게 대한민국 최고의 아젠다는 이걸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논란하는 것 자체가 우스운 거예요. 잘못한 거 있으면 검찰, 경찰, 감사관, 해당 기관, 감찰 부서 해당 기관은 세라. 뭐 잡으면 돼요. 그건 꾸준히 할 일이에요. 김경진 의원님 너무 국가권력기관 그간에 남용되어 온 사례를 보면서 너무 낙관적으로만 보시는 것 같아요. 자정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국민이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는요. 법만 만든다가 아니에요. 정책의 총괄해서 청사진을 그려내는 것이 국회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청사진이에요. 적폐청산은 썩은 기둥 위에 집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적폐청산은 과거 지향이 아니라 미래 지향을 미래지향이다. 위한 말입니다. 그저 적폐청산 없는 뭐 미래 이런 얘기는요. 미봉이라는 얘기하고 딱 들어맞아요. 그러니까 하세요. 썩은데 열심히 하세요. 도와주세요. 자, 예. 많은 도움 필요합니다. 자,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모이겠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아, 예. 자, 청취자분들께 인사하시고요. 예. 저희 그냥 인사하세요. 그냥 인사하세요. 반드시 자,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님, 자유한국당 정태욱 의원님,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님, 여의도 UFC 함께했습니다. 인사하시고요. 예, 또 불러주세요. 예, 다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저는 찾아뵙겠습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그리고 잠시 뒤에 광고 듣고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재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름 하야 여의도 탈곡기 뉴스를 쉽고 정확하게 풀어주는 시간입니다. 이분 목소리만 들어도 속 시원하다는 분들 많아요. 인간 탈곡기. SBS 원일이 논설위원. 안녕하세요. 원일입니다. 예,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모든 것. 네. 어제 뭐 각본 없는 사상 초유의 대통령 기자회견이라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봤습니다. 도사님들 예. 보셨나요? 그때 생방송했었죠. 아, 그래서 못 보셨구나. 11시에. 네, 네. 그런데 이제 기자들이 어제 우리 프로에도 네. 기자들이 그 출연했거든요. 네. 그 자기들 청와대 가 있는 기자들이 셀카 찍어갖고 막 여기저기 퍼날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네, 네. 기자들이 이제 영빈관을 처음 가봤습니다. 기자들이 하여튼 저 세대 차이를 느끼고 또 저같이 이제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출입 기자를 했던 저로서는 여러 가지가 이제 막 오버랩이 되면서 많은 게 비교가 되고 참 많이 달라졌다 이런 거 많이 느꼈습니다. 예. 그런 얘기를 좀 대통령의 기자회견 뭐 이제 일반인들이 많이 아실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비하인드 스토리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이게 어떤 속사정이 있는지 이런 얘기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어제 250명이 기자가 부글부글해요. 그냥 북적북적. 아니요 정확하게 217명이 참석했습니다. 아, 현재 217명. 청와대 출입 기자로 등록된 자가 몇 명이냐고 물어봤더니 300명 이상이랍니다. 잘 모른대요. 다 신청제이기 때문에 300명은 좋게 넘을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첫 100일 취임 기자회견 신청한 기자는 246명이었고 실제로 참석한 기자는 217명이었답니다. 참석 안 한 사람도 후회했겠네요. 뭐 이제 여러 가지 일정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불과 17년 전에 제가 청와대 출입 기자를 할 때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출입 기자는 딱 30명이었어요. 이야. 10배 늘었더라고요. 10배. 어제 보니까. 그래서 이제 기자들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춘추관에서 못하고 이제 영빈관에서 했다는데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왜냐하면 춘추관에서 영빈관까지는 이렇게 쪽문이 있거든요. 중간에. 걸어가면 돼요. 저희 때는 걸어 다녔어요. 근데 300명, 200명 넘는 기자들이 그게 보안 검색 문제 때문에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 아니나 다를까 물어봤더니 버스로 실어 날랐답니다. 경호실에서 반대를 해서 도보로 200명 넘게 그렇게 이동하는 거에 불허가 돼서 1호 버스, 2호 버스 그래가지고 순차적으로 실어 날랐대요. 217명 버스가 5대가 움직였네. 아니요, 2대로 실어 날랐다고 그러네요. 시간이 꽤 순차적으로? 걸렸던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앞에 도착한 기자들은 좀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거의 또 가요, 노래가 또 딱 나오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획들, 좌석 배치를 오케스트라형으로 대통령을 중심으로 쭉 그 부채살 모양으로 좌석 배치를 하고 예. 기다리는 동안에 서정적인 30대, 40대 기자들의 그 어필할 수 있는 그때 그 세대 사람들이 듣던 가요 네 개를 쫙 틀어주고 이런 모든 게 다 이제 탁현민 행정관 머리에서 나와서 기획을 했고 실제로 현장 PD처럼 막 뛰어다니는 모습이 방송에 잡히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획력은 아주 탁월하다라는 지금 평가를 지금 하나하나 지금 입증해내고 있다고들 그래요. 그럼 탁현민 행정관 해고시켜라 라고 하는 여성단체의 얘기는 결국 안 받아들이겠다. 아니 별개의 문제죠. 그렇게 해서 이제 탁현민 행정관의 언행에 그동안에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니까 대통령한테 부담이 되니 빨리 그만두게 해라라는 압박은 당 안팎에서도 있고 청와대도 있기는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번에 8.15 경축사 행사를 굉장히 감동적으로 해냈고 또 이런 기자회견 치르는 거를 보면 현장 기획력 저런 연출 능력만큼은 탁월하구나. 그러니까 청와대도 딱 내치지를 못하고 좀 고민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예. 본질과는 상관없는 얘기지만. 자, 근데 217명이 갔는데요. 예. 궁금하지 않으세요? 진짜 각본이. 저는 정말 그게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청와대 출입 기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앞으로 뒤로 전부 다 질문지 냈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대통령 기자회견하고 그러면 대한민국은 기자들한테 질문지를 먼저 좀 달라 그래요. 예. 그래서 다 써내요. 그리고 순서도 다 정하고 이제 시간도 딱 안배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른바 시나리오, 각본 이런 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항상 국민들이 보면 왜 기자회견이 좀 힘이 없고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이렇게 기자회견이 이루어지냐 이런 불만들이 있었거든요. 예. 또 어젠 그거 안 한다 그래서 저도 진짜 이렇게 지켜보고 취재도 해봤어요. 정말로 없었냐고. 질문지 한 50개를 미리 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아니에요. 없었대요. 이제 오늘 아침에도 확인해봤어요. 오. 정말로 없었느냐? 없었대요. 그런 각본은 없었고 순서 정한 거 없고 다만 중구난방으로 갈 수는 없으니 손을 다 들면은 좀 이렇게 주제는 좀 나누자. 그래서 외교안보, 정치경제사회 4개 분야로 나눠서 하고 예를 들어서 경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경제지를 좀 이렇게 지목하는 걸로 그 정도만 서로 조율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 갈지, 예. 어떻게 답변할지 서로 예상 답안지 없이 대통령도 갔다는 거예요. 어제 한 방송 장소에서 나경원 의원을 만났더니 네. 미리 한 50개를 냈다고 어디서 그런 아니요. 잘못된 정보를 아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 얘기를 이제 들어보니까 오호. 국민소통 그러니까 이제 옛날 이제 홍보수석 예. 지금 윤영찬 국민소통 이제 수석이 적극 제안을 했고 의전에선 반대했다는 거예요. 의전 비서관에서는 잘못하면 망신당한다, 위험하다, 돌발 질문 나오면 그거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그렇게 이제 그렇다고 뭐 이렇게 아주 순발력이 좋은 스타일의 대통령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럼 대통령의 부하가 너무 많이 걸린다. 이게 미리 준비하려면 예. 어떤 질문이 나올 모든 거를 A부터 100가지 정도를 예상 답안을 그럼 다 준비를 시켜야 되는데 이거 힘들다. 그래서 의전은 반대했고 국민소통 수석은 한번 해볼 만하다 하자. 그래서 막 둘이 이제 의견이 맞섰다 그러는데 정무수석실에서 국민소통 수석실 손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정무에서 저 전병헌 수석이 한번 해보자. 언제까지 이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기자회견을 할 거냐. 정정당당하게 한번 해보자. 자신 있다.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의 주제별로 네. 평상시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네. 후보 시절에는 좀 불안불안한 구석이 있었는데 대통령 되고 나서는 사안에 대한 이해도가 무척 높아졌다 이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정보가 많아지고요. 예.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계속 공부를 하는 내용이잖아요. 외교, 안보, 정치, 경제, 사회 지금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눈 뜨면 하는 일이 이건데 우리가 못할 게 뭐 있냐. 그 총론뿐만 아니라 디테일에서도 무척 강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있는 그대로 정말 질문 나오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하고 가자. 그렇죠. 이제 이런 컨셉으로 지금 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15명이 이제 질문을 했어요. 한 근데 시간 동안. 15명 기자들을 찍을 때마다 누구 기자 그걸 다 알아요? 이름을 모르는 기자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빨간 옷 우선 빨간 옷 입은 기자분 질문하세요 이런 경우도 있었고 예. 뭐 대부분 홍보수석은 뭐 기자들 뭐 한 200명쯤 되고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알겠죠. 근데 묘하게도 종합지에서는 한겨레 기자만 지목을 받았고요. 조중동하고 KBS, MBC 기자들은 지명을 못 받았어요.
근데 이 모양새는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때는 다 순서도 정해져 있고 질문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홍보수석이 자 그럼 이번에는 SBS 원일이 기자 질문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순서를 진행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엔 저요 그러면서 막 손들이 막 올라가잖아요. 미국처럼.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딱 지목을 했는데 이름을 외우고 있는 기자도 있고 모르는 기자도 있고 그랬죠. 묘하게도 조중동하고 KBS, MBC 기자는 지목을 못 받았고 한겨레 기자가 질문했고요. JTBC, SBS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뭐 CNN 외신 기자들은 당연히 이제 한 몫을 준 거고 그다음에 지방지 기자들도 주목 받았고요. 이제 끝낸다 그러니까 왜 끝나냐고 하나만 더 받자 해서 이제 정말 마지막이다 뭐 이렇게 각본이 없다 보니까 조금 늘어지는 측면은 좀 있었지만 그런 거는 처음 보는 광경이기는 해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는 아주 높이 평가를 합니다. 예. 그런데 바트. 이게 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 본질적으로 이게 각본 없는 기자회견을 하고자 했다면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이게 일문일답이에요. 기본적으로. 예. 뭐라고 질문을 하든 한 기자당 손 들고 질문을 하나밖에 못 하는 거예요. 첫 질문부터 들이댈 수 있어요? 첫 질문은 점잖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대답하는 대통령은 질문이 뭐가 나왔든지 간에 그냥 준비된 답변을 쭉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봉도사님처럼 질문을 먼저 하나 점잖은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하면 잠깐만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이어지는 질문. 후속 질문. 그렇지. 이게 나와야 정말 미국식 각본 없는 진정한 기자회견이 되는 거예요. 하나 던지고 끝이에요 그냥? 그렇죠. 예. 근데 그거는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하면 217명이 예. 그냥 모든 이 1대1의 관계를 가지고 기자들을 모아놓고 그냥 시간에 맞춰서 선착순으로 손 들고서는 질문하라 그러면 한 명당 하나씩밖에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제안 아닌 제안을 이제 하는 거는 이런 방향은 정말로 청와대가 컨셉 잘 잡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남아도 안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불통 대통령 소리를 들었는데 소통하는 대통령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이렇게 각본 없는 기자회견을 하려면 후속 질문을 허용해야 돼요. 그게 국민들 보기에 정말로 시원한 거예요. 기자들이 기자 정신이 투철하지가 않아서 질문을 그냥 하나만한 질문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제 기자들의 질문이 예리하지 않았다 이런 분석이 그렇죠. 많은 게 우리 원일이 기자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설득이 되네요. 네, 예를 들자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박기영 낙마했는데 대통령이 출마했다고 소문이 자자한데 진짜예요? 대통령이 추천했다고. 네. 박기영이 왜 그렇게 싸고 도셨어요?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바로 못 들이대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참 우리 문화도 그렇단 말이에요. 예의의 문제도 있고 그런 거 하면은 국민들 보기에도 왜냐하면 기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국민들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물어보는 건데 그렇게 막 처음부터 그냥 공격적인 질문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오늘 기획은 잘한 것 같은데 여성 시민사회운동단체에서 다큐멘저 문제 있다고 지금 저 뛰어다니고 있는데 왜 이렇게 대통령이 싸고 돌고 청와대에서 누가 싸고 돈다는데 왜 안 자르십니까? 아니 그렇게까지는 못하잖아요. 못하더라도 예를 들자면 후속 질문이 이어지다 보면 자 인사 문제가 나와서 또 한번 질문을 드리는데 자 태케멘 행정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일은 참 잘하는 것 같은데 기본적인 자질 문제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자 계속 기용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의 질문과 생각을 이 답변을 들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원천 봉쇄됐다는 점. 제가 이제 자꾸 이제 미국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셀프 검열이 일단 첫 번째 질문엔 되잖아요. 그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쯤은 연속해서 허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하고 이제 비교를 이제 안 할 수가 없는데 미국 대통령 기자회견은 이게 100일, 200일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정말 상시적으로 브리핑을 하거든요. 대통령이 직접. 그러다 보면 워낙 상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후속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이제 클린턴 대통령 같은 경우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질문을 하라 그러니까 뭐 한반도 문제, 북한 문제 뭐 다짜고짜 그냥 르윈스키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미국 기자들이. 그러니까 얼굴 벌개지죠 막. 전 세계로 생중계되고 있는데. 이런 문화가 우리는 아직은 이게 안 되고 있는. 1933년도 루즈벨트 이제 그 대통령이 12년 동안 기자회견을 1000번, 일주일에 2번씩. 그러니까 뭐 격이 없이 계속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하고 좀 문화가 다르기는 해요. 그다음에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 게 미국 기자회견장에는
100명의 기자가 오든 200명의 기자가 오든 300명의 기자가 오든 질문하는 기자들은 정해져 있어요. 맨 앞에 20석의 자리는 지정석이에요. 아, 질문석. 대통령 임기는 길어야 8년인데 백악관 출입 기자들은 10년, 20년, 30년, 40년 된 기자들이 질비해요. 그러니까 이른바 퀄리티 페이퍼. 권위 있는 방송, 신문, 통신 기자들 자리는 아무도 앉질 않아요. 비어 있어도. 예. 저도 가봤다가 거기 앉을 뻔했다가 분위기 싸해요. 분위기 모르고 거기 앉았다가는 일 나요. 그거는 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레이저 맞았어요? 예, 왜 이러세요? 뭐 이런 분위기거든요. 예. 그런데 앉아 있는 기자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집요하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아직 그런 문화가 정착이 안 됐고 권력과 언론의 관계가 아직은 그렇게 수평 관계가 아니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실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참신하다는 평이 네. 많았잖아요. 인정해야죠. 이런 시도를 했다라는 점. 뭐 첫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문재인 정부가 어찌됐든 각본 없이 이렇게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시작했다는 점. 저 박수 보냅니다. 근데 조선일보는 오늘 사설에서 내용이 없었고 화제가 된 건 대중가요라고 혹평을 했는데 이게 방송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한 말씀 좀 묻고 싶네요. 그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 칠 때 어떤 사설을 냈나요? 꼭 그렇게 이제 혹평할 것은 아닌 것이 제가 그랬잖아요. 이런 새로운 시도, 이런 용기에 대해서는 왜 이러지? 박수를 보내는 게 맞는데, 왜냐하면 어제 질문권을 손 10번 이상 들었는데 지목을 안 했거든요. 조선일보요? 네, 조선일보뿐만이 아니라 이른바 조중동 KBS MBC 기자를 지목을 안 했어요. 그 수석이. 그게 무슨 억감정이 있었고 그런 건 아니었을 뭐 그런 거 거는 아니었겠지만 어찌됐든 이 권위 있는 본인들이 당연히 질문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언론 입장에서는 뭐 좀 언짢기는 했겠죠. 그런 점이 좀 아쉽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런 기회를 공평하게 줄 필요는 있거든요. 꼭 내 편 가릴 필요는 없잖아요. 까딱 잘못하면 내 편, 네 편 오해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질문의 기회는 공평하게 줄 필요가 좀 있다라는 점 느꼈고, 두 번째 말씀드린 이왕 하는 거였으면 후속 질문을 허용을 해서 예를 들면 증세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재원 마련 충분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통령이 당연히 이렇게 답변할 거 아니에요. 답변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어지는 질문을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지금 발표된 걸 보면 부자 증세로는 지금 6조 2천억 원 더 거둘 수 있다는데 지금 필요한 거 얼추 계산해봐도 지금 한 100조쯤 되는 거 아닙니까? 178조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그냥 말로만 하지 말라고 그러지 마시고 좀 구체적으로 좀 뭘 갖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대통령을 압박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증세 얘기는 안 합니까? 그렇죠. 결국 증세 얘기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제 여운을 남겼잖아요. 그러면 그 국민 공론을 보고 단서가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증세도 원전처럼 그런 공론화위원회 만드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후속 질문이 나와야 국민들이 속 시원한 묻고 싶은 질문이 되는 건데, 우리 기자들이 기자 정신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이 구조적으로 지금 이렇게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다는 점, 이게 좀 아쉬웠는데, 이게 이제 꼭 미국식만을 추구할 수는 없는 것이 우리 동양 문화권도 있어요. 우리는 첫 질문부터 그렇게 막 공격적으로 대놓고선 들이대고 이런 질문 못하는 문화. 그다음에 나이들이 30대 40대들이기 때문에 나이들이 어려요. 기본적으로 출입 기자들이. 미국 기자들처럼 30년 40년 된 원로 기자들이 젊은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압박 질문하는 이런 문화가 아니라는 점. 우리 좀 기억도 생생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오바마 대통령 기자회견했던 거 기억나세요? 박근혜 대통령 버벅. 그리고 나니까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그럼 이제 한반도 문제가 중요하니까 이번엔 한국 기자들 질문권 드릴 테니까 한국 기자들 질문하시라고. 잠잠 뻘쭘해진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마지막 기회니까 그럼 한국 기자들 질문하세요. 미국 기자들 질문하지 마시고. 아무도 대답을 손을 안 들어. 딱 동양인 기자가 손을 들어서 이제 하늘나라 받았다 했더니 중국 기자였어. 그래서 그거를 그 당시에는 아무런 보도도 안 나갔어요. 창피하니까 서로. 국가 망신이잖아요. 근데 그 중국 기자는 엉뚱한 질문했어요. 중국 문제 물어봤다고요. 이렇게 질문을 하라 그래도 우리는 질문을 안 하는 문화인데, 그 문화는 기자들의 탓만은 할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우리 권력과 언론의 관계가 너무 오랫동안 그런 관계로 왔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건 좀 국민 여러분들도 좀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질문하는 기자들이 막 손을 떨던데요. 처음에 이제 안 하던 거 하니까 좀 그런 모습이 좀 보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린 게 그 안 하던 거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리고- 역사의 첫 장을 연 거를 좀 긍정적으로 봐줘야지 거기서까지만 계속 끄집어내는 그런 분들은- 동감해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 저 유경험자로서 예. 예를 들어서 저희 정도 나이 된 기자들이 질문하라 그러면 떨지 않고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30대 기자들 이제 정말로 청와대 출입 시작해서 이제 막 의욕 있게 열심히 하는 기자들 입장에서는 처음 하는 거면은 첫 생방송 하는 것처럼 떨 수 있죠. 그러면 아니 저도 네. 예전에 제가 그 국회의원 시절에 알던 기자들이 지금도 친하게 지내잖아요. 네. 그럼 그 친구들이 그 소주 한잔 합시다 그랬고 새로 보는 기자들 오거든요. 네. 사석에서 7-8명 앉았는데 거기서도 처음 얘기할 때 잔 건배면서 이렇게 떨어요. 그런데 수 그 있죠. 많은 자리에서 대통령한테 야 이게 뭐지? 그리고 네. 아니 우리나라 30대, 20대, 30대 기자들이 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자유롭게 토론하는 문화가 없었잖아요. 없죠. 예. 우리는 어려서부터 예. 밥상머리에서 나의 조용히 하고 밥 먹어 이런 문화를 갖고 있는 거고. 그 선생님한테 질문할 때 눈 안 까시겠습니까? 네, 선생님한테는 쳐다보면 이상한 것 같고. 네, 조용히 하고 선생님의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예. 미국이나 이제 서양에서는 말을 안 하고 밥을 먹으면은 너 문제 있냐 그러고. 예. 선생님 질문하는데 딴 데 보면 우리 동학생들 네. 딴 데 보잖아요. 그럼 그렇죠. 내 눈 쳐다보라고. 그렇죠. 아이 컨택을 예, 해야 아이 되는 컨택 거고. 하라 그러고. 자, 이게 뭐죠? 우리가 나쁘고 서양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 예. 얘기가 아니고 예. 전체적으로 우리 이제 권력과 언론의 관계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는데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으니까 저는 그 첫 시도와 그 용기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지만 그럼요.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완할 점이 좀 아쉬운 점이 많았다. 사전에 질문을 하나도 준비를 안 했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데. 그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니 원일이 기자님의 취재력은 우리가 또 믿죠. 네. 그래서 기자들 사이에서도 예. 그 지금 뒷얘기가 많고 뭐 서운하네, 뭐 만족스럽네 여러 가지 말이 많고 있는데 이런 거 자체 저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걸 이제 토론의 장으로 끌어냈다. 예, 대통령이 그런 거를 시도했다는 점, 예. 뭐 일단 그 첫 술, 예. 첫 발걸음 용기 있었습니다. 예. 내용은 어땠어요? 그러니까 아까 뭐 바로 들이대지 못했다고 했는데 내용 대통령의 답변에 대한 평가. 원론적. 나쁘게 혹평을 굳이 하자면 뻔한 질문, 뻔한 대답일 수밖에 없는 형식이었다. 왜? 후속 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예. 따라서 대통령이 지금 하고 싶어하는 얘기를 충분히 다 했다. 예.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과 구체적 액션 플랜에 대한 국민적 궁금증에 대해서는 여전히 퀘스천 마크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자유롭게 놀라고 클럽에다 풀어놨더니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점잖게도 걸어다니는 모습이었다. 네, 그냥 음악에 맞춰서 정말로 신나게 그냥 확 다 풀어내고 이걸 놀아야 되는데 놀았어야 땀 뻘뻘 되는데 흘리면서. 예. 다음에는 봉도사님하고 저하고 한번 가시자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예. 지금 분위기가 우리가 가겠다 그러면 막지 않는 분위기예요. 우리가 가서 우리가 돌발 질문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출입 기자가 돼갖고. 아니 꼭 출입 기자 아니래도 어제 PD도 질문했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특별 게스트로 우리를 좀 허용해 달라 예. 이렇게 요청을 하면 받아들이는 분위기예요 지금. 그냥 에브리바디한테. 자, 그럼 우리가 가서 후배 기자들하고 같이 손을 들고 예. 전 질문하고 싶어요. 예. 그런 후속 질문.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저희는 이런 궁금증이 남아 있습니다. 앞에 있는 질문을 받아서. 그렇죠. 첫 질문은 후배들한테 시키고 그렇죠. 한 10개 정도 하다 그중에서 싹 메모해갖고 네, 아까 이렇게 네. 답변하셨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하고 쫙 파고 들어가는. 네.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전 이렇게 묻고 싶어요. 아까 대통령의 이런 대북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 평가를 했는데 저는 더 긍정적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저는 또 반대로 그렇게 그렇죠. 해서 전쟁이 안 난다고 우리만 얘기하면 뭐합니까 지금 예. 미국하고 일본하고 북한은 우리 머리 위에서 저렇게 싸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겁니까? 예. 저 정말 불안합니다. 일치가 좀, 이렇게 훅. 네, 이렇게 좀 묻고 싶은 거예요. 예. 중국의 경제 봉쇄 정책에 대해서 아무 대책이 없으시잖아요. 뭘 네. 걱정하지 말래요. 그렇습니다. 아하. 그래서 용기와 새로운 시도는 있었으나 예. 해법 제시와 대안 제시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흡했는데 자 그거는 그건 이제 좀 형식의 문제였었다. 저는 점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이거 한번 해보면 기자들이 예. 요 다음에는 후속 질문 할 거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점수를 평가하자면 저는 뭐 한 70점 이상 주고 싶어요. 조금 더 줘요. 더 예, 좀 우등상장 받으면 90점 받아야지. 아니라 너무 올라갔어요? 80점? 그럼 80점, 70, 80점이면 아, 지금 78점. 대통령 지지도 정도면 83점.
압도적 지지라니까요. 제가 요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 얘기 생김에. 자, 압도적이라고 언론이 맘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예. 66%입니다. 66점이면 압도적이라고 쓰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하. 3명 중에 2명이에요. 어허. 우리가 점심 먹으러 갈 때 3명 중에 2명이 짜장면집 가자 그러면 짜장면집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60. 개헌 종족수 아니에요, 저렇게 예, 되면. 예. 그래서 66점 넘으면 일단 굉장히 후한 점수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원일이 기자님의 여의도 탈곡기 인사하시고요. 네,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저는 내일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땡큐, 바이바이.